지난 이야기. 연이은 전투의 승리로 프로이센은 점점 오스트리아를 압박하고, 이에 오스트리아 연합의 히든 카드 러시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조른도르프에서 맞대된 프로이센군과 러시아군의 빅매치.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조른도르프 전투. 프리드리히가 로이텐 전투에서 그야말로 역사상 길이 남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나폴레옹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전투에 명장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가 이런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은 반대편 연합군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연합군한테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러나 워낙 지금 세 방향에서 포위가 들어가니까 네. 이쪽은 서로만 믿는 거죠. 아 그래요? 사실 그래요. 센 애들 셋이 오니까 제가 한번 해주겠지. 뭐. 우리가 깨졌으니 네가 한번 밀어줘라.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근데 프리드리히가 가가지고 프랑스 뺨 탁 때리고 돌아가가지고 오스트리아 뺨 탁 때려가지고 이제 그새 또 쉬잖아 이제. 아, 그동안 쉬니까. 특히 아직 싱싱하게 남아있던 러시아 군대. 네. 그래서 동쪽의 러시아 군대가 이제 동프로이센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네. 거리가 멀어서 당장 이렇게 프로이센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걸 보고 스웨덴군이 북쪽에서 포메라니아를 또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프로이센은 거의 이거는 이제 방치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참자 이런 구조인데 스웨덴군이 그렇게 병력이 많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거기들은 더 들어올 마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놔두고 왼쪽에 이제 하노버가 이제 브라운슈바이크라는 이 또 유명한 집안인데 이 사람이 하노버를 또 재건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하노버 지원을 다시 하거든요. 네. 군대 이제 지휘관도 다시 파견하고 이래서 하노버가 재건이 되니까 그쪽이 또 어떤 프랑스하고 싸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이센은 이 기회에 오스트리아한테 몰두하죠. 어쨌든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가 포기하면 이 전쟁은 끝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고 이러지만 중심을 잡아보면 결국에는 이 프리드리히 프로이센과 그렇죠. 마리아 테레지아의 그렇죠. 오스트리아의 싸움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프리드리히에게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럼 보헤미아 재공격 그렇지. 하나요? 슐레지아는 먹었으니까 이제 보헤미아로 내려가나요? 네. 근데 지금까지 프리드리가 보헤미아 들어갔다가 성공 케이스가 아, 없어요. 항상 실패했다. 맞아. 네, 그래서 이번에는 동쪽의 모라비아로 들어갑니다. 모라비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모라비아를 보헤미아랑 같이 치는기도 하는데 네. 굳이 따지면 또 한 지역 이름이니까. 그래서 모라비아로 들어가요. 그래서 1758년 5월에 모라비아의 올로모츠를 함락을 시켜. 지금 이 체코인데 네. 그곳을 방어 거점으로 삼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을 위협하자. 아. 그래서 사실 오스트리아를 점령할 마음은 없죠. 그냥 쟤한테 협상을 끌어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모라비아의 올로모츠로 진군합니다. 물론 오스트리아가 와주면 더 좋고 아하. 요격하러 나오면 더 좋고. 저번에 프레이드리가 콜린에서 지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울까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뭐 프레이드리만 그래. 그렇죠. 세상 모든 모두가. 사람 다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든 적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내는 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로모츠로 들어가면서 제발 와라 이러면서 갑니다. 근데 프리드리히가 대단한 이제 그 장군으로 또 인정을 받는 것이 네.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최악의 장소에서도 지난번 전투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사실 피해도 컸기 때문에 전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군대 정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일단은 너무나 앞에 1756년부터 싸웠잖아요. 네. 1756년부터 58년까지 2년 동안에 굵직굵직한 전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맞아. 아무리 프로이센군이 훈련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좀 숙련된 병력들이 정말 많이 소모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돈을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때 재정 지원이 오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재정 지원을 프로이센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노버 쪽에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영국 의회가 그 재정 승인을 할 때 그때의 기록을 보면 거의 재정 승인의 80%가 식민지 전쟁에 대한 재정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프리드리히가 생각하는 만큼 많은 재정 지원이 오질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2중고, 3중고에 그 당시 프로이센이 좀 시달렸었습니다. 열악하네요. 근데 하지만 항상 그래 왔지만 프리드리히는 좀 이성적으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전략이라든지 계획이 그래도 철저해서 항상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프리드리히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있지 않았을까요? 프리드리히는 계획을 단순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병력이 많이 소모된 이후부터는
복잡한 작전을 하려면 이거 뭐 안 된다. 되도록 병력을 우리가 좀 절용을 하면서 작전을 단순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드레스덴에서 썼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프라하 요새에 있었을 때 이제 오스트리아군이 오는 걸 기다리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올로모츠를 좀 포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다음에 오스트리아군이 오면 그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앞쪽 보헤미아를 버리고 뒤쪽으로 먼저 진격을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오스트리아 빈이 바로 그 뒤잖아요. 그럼 뒤를 안 보고 빈 앞까지 갔다는 거는 이거 차지하기 힘든 보헤미아보다는 아예 마리아 테레제를 압박하겠다. 이런 심산으로 지금 들어갔으니까 오스트리아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끔 전략 전술 보면은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술이 있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이 있어요. 우리 오래됐는데 네. 한니발이 네. 스키피오랑 마지막에 전투할 때, 자마 전투할 때 네. 한니발은 거기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카르타고 시대 의원들하고 정치인 상인들이 빨리 싸우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스키피오는 이미 거기까지 노렸거든요. 근데 이게 프리드리히는 절대 자기 생각을 얘기를 안 하고 전쟁을 해요. 네. 그게 뭐 단점도 되고 장점도 되는데 그래서 후대인들이 이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장군이 아니라 정치인을 압박하는 전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장군들은 이거 저거 쇼다. 하지만 빈 시내에 있는 정치인들은 무슨 소리야? 니네가 빨리 막아 이렇게 그렇죠. 해주는. 그거 제일 임진왜란때 그 말했지만 제일 싫은 거 우리 땅에 적이 하루라도 난 참을 수 없다. 뭐 쟤들하고 같은 땅에서 잠자는 거 나 오늘 잠 못 잔다. 니는 못 자지. 병사들은 죽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내 짐작에는. 그런데 다운이 여기 안 말려들어요. 그래서 명장이니까. 다운은 딴 건 몰라도 전략에는 절대 안 말려들더라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한다. 보헤미아 와서도 보급 때문에 깨졌는데 네. 모라비아까지 들어왔잖아. 그 오스트리아가 제일 잘하는 게 그 경기병 습격 부대인데 그래서 후방 기동을 해서 보급을 차단하는 전술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한 발을 먼저 나가는 쪽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간단히 말하면 프로이센한테 공격을 못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프리드리히가 천재형 지휘관이라고 하면 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범 생령 지휘관. 그러니까 절대 모험을 안 해요. 그리고 공격 작전 같은 거 맞아, 이 양반 예. 딱 교장 선생님이야. 예. 아 그래서 이름이 다운이구나. 절대 그 이상은 하지 않아. 이제 그런 것도 좀 미안합니다.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사과는 빨라야 돼.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급 맞춰 습격 작전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프로이센군의 발목을 크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군의 이 올로모츠 포위전 그다음에 올로모츠에 대한 포격하는 거 보면 뭐 준비하고 이런 거에 보통 옛날 같으면 뭐 일주일 걸렸었는데 이때는 뭐 보급만 빨리 오면 하루 이틀만 해도 준비하고 사격을 할 수 있거든요. 열흘, 20일씩 걸려요. 이건 한마디로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고 이때부터 프리드리히는 이거 여의치가 않겠구나. 더군다나 그 보급마차가 거기서 이제 단순 콘보이가 털린 게 아니라 네. 거의 뭐 3,000대 가까운 콘보이가 다 털렸어요. 여기서 거의 몇만 명 단위의 보급품이 거의 없어져 버린 상태죠. 이렇게 되면은 뭐 프리드리히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투에선 보급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쵸.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거는 프리드리히 상황인 거고 그거를 다운 입장에선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 정도를 그럼요. 지켜보자. 그 이 전략이 아니었을까. 좋은 말로 하면은 적의 보급로를 끊는 적재적소에 아주 투입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나쁜 말로 하면 1대1로 붙자고 얍삽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글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헛소리했습니다. 이 다운의 전략을 보면 상대방으로서는 참 얄미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가장 아픈 곳을 항상 찌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내 아픈 곳을 찌르겠구나라고 예상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네. 항상 나 찌를 생각 없어 하다가 느닷없이 푹 찌르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프리드리히의 가장 큰 난적, 프리드리히 킬러라고 하면 다운 백작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맞춤형 상대. 네. 맞아.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방식의 전투 방식에는 전혀 너무 다르죠.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뭐 얍삽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간에 전쟁이 원래 가장 비겁하고 치사하고 얍삽하고 이기면 되는 거죠. 맞아요. 제일 적의 약한 약점을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드리히의 7년 전쟁 전략이 크게 보면 내선 기동인데 세 방향에서 적이 오니까 네. 처음부터 군대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우리는 뭐 남보다 빨리 뛰고 빨리 걷고 이렇게 뱅뱅 돌아다녔는데 이 내선 기동 작전이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게 상대가 쳐 들어오는 방어적 공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들어왔을 때 돌아다니면 치는 거지. 네. 그렇다고 물론 안전자리 지키는 건 아니니까 네. 공세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좀 멀리 나가면. 섣불리 선제 공격하기가 예.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운이 여기에 절대 안 말려드는 거야. 그리고 내선 작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선 작전을 해서 세 방향을 막잖아요. 세 방향에서 다 이겨야 돼요. 아 그렇죠. 한 방향에서도 지면 그렇죠. 그건 뻥 뚫려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보면 다운이 안 들어오는 전략을 펼치니까 들어와야 빨리 치고 딴 데를 가는데 그렇죠. 안 들어오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다운이라는 인물이 사실 저희 초반에는 브라운 공작 때문에 조금 빛에 가려 있었는데 그렇죠. 다운이라는 인물도 만만치 않은 인물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스트리아의 전력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오스트리아 지휘관들의 무능 때문에 많은 오스트리아군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뛰어난 이런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하고 전쟁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지휘관 한두 명만 있으면 해볼 만해요, 전쟁이라는 거.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프로이센 프리드리 입장에서는 보급이 점점 끊기고 하지만 다운 입장에서는 나갈 생각은 없는 거고 롤러라지. 허나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그렇다면 이 모라비아 전투에서 치고 가야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오는 거죠. 상대가 프리드리히가- 싸우러 오질 않는데. 아 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싸우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라비아까지 와도 지금 보급이 떨어져서 죽을 맛인데 여기도 비늘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자칫하면 옛날에 또 재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뭡니까? 슐레지안하고의 보급선을 또 끊어버리는 작전을 또 하게 되면 그렇지. 이건 프리드리히에서는 이거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이제 후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발 쫓아와서 한번 붙어만 다오. 쫓아와라, 쫓아와라. 쫓아와라. 아, 잘 가, 잘 가. 나 오늘 기분 다운이라서 못 가. 죄송합니다. 한 번만에 오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프리드리히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 징크스 같이 생기는 게 아닌가. 슐레지엔 작셀라인은 항상 성공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오스트리아 쪽으로 가면 무조건 다 실패해요 지금. 그러니까 보헤미아, 프라하 이쪽이 항상 프리드리히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것 같아요. 아, 그게 결정적으로는 제가 뭐 거기를 못 가봐서 지형은 모르겠는데 네. 지형 플러스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싸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네요. 두 군데서 동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이센이. 그러니까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전략을 세워서 결정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건 항상 프리드리히가 있어야 되는데 네. 프리드리히 역량에 비스무리한 사람이 누구 하나 또 유능한 지휘관이 있어서 양쪽 전선에서 윈윈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병력도 부족하고 이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병력이 이미 숙련된 병력이 소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프리드리히 입장에서는 대단히 괴로운 전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넘어갔다가 또 이제 헛스윙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 쉬고 있었던 게 프랑스 쪽이고 그다음에 영국이 지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노버 쪽도 좀 힘을 차렸을 테고 네. 이쪽 서부 라인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서부전선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서부 유럽 1758년 6월 23일에 영국 하노버군하고 프랑스군하고 다시 한번 전투가 오.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영국군 지휘관이 누구냐면 브라인 슈바이크 공작 동생 페르디난트인데 네. 이 페르디난트는 이때 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프리드리히의 수지자가 있었다면 바로 이 페르디난트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요, 아니면 프리드리히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오.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부 유럽 전선에서 주로 총 지휘관을 이 페르디난트가 맡는데 오. 거의 대부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프랑스군에 오. 대해서. 그래서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아무리 영국이 지원했다고는 해도 하노버가 그렇게 거대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그래서 아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하노버는 탈탈 털어봤자 2, 3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병력 가지고 싸우는 건데 오. 정말 잘 싸웠죠. 그게 바로 크레펠트 전투에서 이제 프랑스군을 대단히 교묘한 유인 작전을 합니다. 네. 프랑스군 좌익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했다가 우회 기동해서 이제 우익을 공격하는. 근데 이제 프랑스군에 항상 그 단점이 있죠. 한번 우리가 뭐 왁 하다 하면 야 그냥 생각 없이 다 밀자 이렇게 해요. 근데 다 밀어봤더니 가서 없네.
어딨지? 근데 뒤에서 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게 프랑스군이 또 이제 패배를 하죠. 오, 어떻게 보면 프리드리 때도 네. 와 하고 달려갔더니 없네 하고 당했는데 이번엔 똑같이 당했네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항상 지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황실 김한태 말고는 딱히 뭐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때 추측도 또 매정도 들어갑니다. 아, 걔네가 먼저 달려간 거예요? 와 하고 달려갔네. 없어. 아, 비슷한 패턴이네요. 있지 팡. 이게 프랑스군이 훈련도 안 됐고, 그러니까 군대는 훈련이잖아요. 조직력인데 그냥 돈으로 병력만 만들고, 그러니까 장교들이 어떤 장악력, 장교들과 병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사람만 보고 우후 가. 가서 갑자기 오른쪽 왼쪽에서 나오면 이거 반칙 아니야 이러고 당하는 쿡쿡 거죠. 깨지니까. 반칙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네. 하노버군이 프랑스군 깼으니까 아예 그냥 큰맘 먹고 프랑스 북부로 밀고 알자스로 밀고 내려가면 안 바로 돼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병력이 뭐 없어요. 아, 하노버에 제가 병력이 말씀드렸잖아요. 없으니까. 프리드리히가 페르디난트 쪽에 보낸 병력이 딸랑 10,000명이에요. 그 다음에도 항상 지원할 때 5,000 찔끔, 뭐 7,000 찔끔 이런 식이에요. 아니 영국은 대전약이 있으니까 프리드리한테 무려 67만 파운드나 지원하는 게 이것도 안 주려다가 네. 쟤들 잘 싸우네? 그러니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목적은 사실 식민지예요. 근데 그건 머리 잘 쓴 거예요. 네. 프랑스가 이 유럽에서 돈만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국군보다 훨씬 낭비적인, 사실 전 유럽에서 제일 낭비적인 군대를 지금 프랑스가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프랑스 본토에서 식민지 전쟁 쪽으로 병력이 파견 못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두 가지 전략이 전부 다 성공하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쓴 역사서에는 네. 이때 프랑스 해군이 약한 게 아니다 우리가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별 이득도 없는데 싸우고 있니? 해군을 육성해서 식민지 가서 싸웠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워서 돈을 다 쓰고 있냐라고 비판들 많이 해요. 14세부터 자기네 왕이 한 거지 우리가 한 건 아니라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지금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유럽에서 쓸 전비의 절반만 해군에 투자했더라도 지금 프랑스가 그렇게까지 식민지 전쟁에서 어렵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가는 길목마다 영국 해군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프랑스 해군이 대규모 선단 함대를 꾸려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다가 계속해서 다 격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대의 배를 보내잖아요. 식민지 쪽으로. 한 대가 올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 식민지에 있던 프랑스군은 본토로부터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마 요즘은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도 이제 그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뭘 자랑이라고 떠드냐고 해서 막 안 떠드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 지금 자기 쪽에서 논쟁이 된다면 이때 전략은 잘못 프랑스 땅을 칠 노릇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국 해군이 세니까 못 나가는 게 아니고 프랑스 사람 입장인데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가 약한 게 아니야. 투자를 안 해서 그래. 이걸 이제. 그거 말고는 위안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바다 국가로 갔어야 되는데 멍청한 짓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아니 근데 설명을 사실은 하죠. 정말 멍청한 게 프로이센이 속이는 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마리아 테레제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와닥닥닥 계속 깨졌잖아요 여지껏. 어찌됐든 서부전선은 이렇게 해서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하는 실정이었는데 프로이센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오스트리아 들어갔다가 헛스윙만 날리고 돌아오는. 그렇죠. 약간 동선은 교착 상태가 됐거든요. 네. 아직 한 방 남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합군 입장에서는 지금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스트리아와 지금 프로이센에서는 다운의 승리로 약간 여기서 패배를 하나 했으나 영국과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내려가면서 영국이 올라갔고 그럼 1대1인데 이쪽엔 하나가 더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엄청 식량 축내고 있는 러시아. 그렇죠. 지금 프로이센 밀 다 퍼먹고 있어. 북쪽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사실 러시아군은 5월 초에 이미 진격 준비를 했어요. 네. 이 페르모르가 총사령관이 돼서 네. 이 휘하의 병력이 이제 프로이센으로 진격을 하게 돼 있었는데 네. 이 러시아가 4월 말 5월 초에 눈이 녹는데요. 그때가. 러시아는 북쪽이니까. 네. 그때 눈이 녹으면 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요 길을. 또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좋아지는 게 5월 말부터예요. 이제 해가 나면서 이제 땅이 굳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조금 날씨가 좀 고약한 게 날씨가 5월 말부터 좋아지기 시작해 땅이 굳잖아요. 네. 그때부터 먼지하고 뙤약볕이 상상하는 거 이상해요. 흙먼지가. 그리고 또 하나 이 러시아군의
그 수뇌부가 전략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폴란드 쪽으로 들어온 스웨덴군하고 합류할 것이냐, 네. 아니면 오스트리아군하고 합류할 것이냐, 이거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더가 있었으면 네. 이거 우리가 이 전략 목표가 이거다라고 딱 가야 되는데 일단 가라. 가서 중간 지점에서 다시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궁전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탁상공론하고 있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투표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는 망할 때까지 그러는데 음. 피오르트 대제 이후로 러시아 황제들은 나는 이제 유럽의 군주이고 싶어요. 네. 근데 유럽의 군주라면 유럽 정세에 개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너무 멀리 멀어요.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저 산 위에 있는 곰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네. 난 싫다 이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원군 군대 보내달래. 네. 뭐 해달래. 그리고 우리한테 맡겨. 니는 저쪽에 가서 그냥 그 도와만 줘. 누가 그러고 싶겠어. 그렇지. 우리도 가서 뭐 눈치를 봐서 폴란드를 치든지 뭐 어디로 더 들어가든지 자꾸 좀 저쪽에 가서 놀고 싶은데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끝난단 말이고. 그리고 장군들은 오면은 오다가 진이 다 빠져요. 그리고 러시아 군대 장군들이 계속 무능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 된 게요. 얘들은 자기 나라 땅 밖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에서도 네. 다 싸워보지 못하잖아요. 자기 땅에서 쭉 걸어 다니죠. 그런데 이렇게 낯선 지역 안 해본 데 와서 싸우게 되면 사실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근데 엘리자베타는 상당히 저희가 제일 처음 소개할 때 강력한 군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물론 이제 프랑스제 뭐 보석 갖다 뭐 치렁치렁하고 하긴 했지만 굉장히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처음에는 비춰졌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소리 소문이 없어요. 프로이센 공격할 때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그냥 많은 보여줘. 뭐 일괄적인 건 아니지만 많은 역사를 봤을 때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 치고 외국 군대하고 잘 싸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국 군대하고는 잘 싸우는데.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데 이 러시아 황제들은 이쪽에서 떠드는 거고 네. 저기 나간 애들은 상황이 달라요. 항상 이 괴리가 있다니까. 궁전에서는 유럽 군주예요. 허세도 부리고 야 빨리 프랑스 도와줘. 네. 5,000km를 걸어가야 돼. 네, 맞아요. 5,000km. 누구를 도와줘? 인간의 보통 이 걷는 도보 속도가 보통 그냥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걸으면 한 5km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5,000km를 가려면 얼마를 걸어야 되는 거야? 1,000시간을 걸어야 되는 건데. 와. 일단은 6월 한 20일 정도까지 그래도 프로이센 외곽, 그러니까 국경 외곽 지역까지 러시아군이 와요. 근데 오는 기간에 보급품이 다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보급품을 추진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털어 먹어야죠. 그렇죠. 이게 그때 이 페르모르 장군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러시아군은 휴식을 취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휴식을 취할 때가 됐다는 얘기가 선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기병, 보병, 민병대, 별동대 할 것 없이 모두 손에 손잡고 약탈에 대동단결합니다. 어디를 약탈해요? 이제 그 프로이센 외곽의 프로이센 북부? 예, 민가를 이제 약탈하기 시작하죠. 근데 러시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게 거기서부터 털어먹으면서 점점 내려오면 네. 프로이센이 초토화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당연히 프로들도 알죠. 네. 지금 러시아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도나 장군의 선봉대를 보내요. 네. 이제 18개 대대하고 31개 기병대를 기병 분대를 데리고 있는 그 도나를 러시아군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곧 프리드리히 본대도 이제 합류할 예정이죠. 근데 프리드리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도나한테. 너 가다가 러시아군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공격부터 해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걔네는 좀 먼 길 와서 지쳤을 때니까 무조건 공격을 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도나가 예전에 한번 이제 그로스 제거도르프에서 한번 붙어봤잖아요. 네. 러시아군하고. 그때 도나가 섣불리 공격하다가 한번 실패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 만나면 싸우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접근 안 하고 네.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프로이센의 강점을 네. 포기했네요. 왜 그랬죠? 아니 근데 유럽 군대는 나폴레옹 때까지도 그런데 러시아군하고 싸우는 법을 끝내 터득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하고는 그냥 싸우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본인이 지쳐버리니까. 누가요? 러시아군은 이렇게 덤비질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아까처럼 쓸고 오다가 우린 훈련이 안 돼서 주저앉아 버린다고. 적을 만나면 일단 정군을 하고 방어 태세를 취해요. 네. 근데 그때부터 방어는 참 잘해요. 네. 아.
그 질이 낮은 군대가 방어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병력이 또 많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격 작전은 질 높은 군대가 하는 게 그렇죠, 공격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다고 이걸. 그렇다고 집에 가 그러면 가지도 않아. 그렇죠. 5,000km 왜냐면 가기엔 억울하잖아요. 5,000km 못 가. 가기엔 억울한 건데. 나설 힘이나 뭐 그런 거는 없고 그렇다고 돌아가자니 이건 말도 안 되고. 밥 먹고 걷기만 해도 1년 걸려. 여긴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련 없이 주저앉아 놀아요. 아,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 진짜 답답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러시아군이 8월 15일 날 이제 오데르강이라는 데 도착을 합니다. 오데르강이 네. 어디냐면 이제 오데르강만 넘으면 본격적으로 프로이센 땅이에요. 근데 오데르 강변에는 이제 커스트린이라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 포격을 합니다. 러시아군이. 그러면서 러시아군 기병대 이후에 아마 유명한 부대 알 거예요. 코사크 기병대라고. 산적대 비슷한 기병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뭐 주변 마을이 이제 박살이 나요. 특히 그 포격을 뒤집어졌었던 커스트린 마을은 아주 그냥 폐허가 됩니다. 8월 20일 날 프리드리가 본대를 이끌고 도착을 했어요. 프리드리가 도착하자마자 본 게 커스트린 마을이 완전 포격으로 초토화된 걸 봤어요. 그리고선 프리드리가 급히 커스트린 마을 쪽으로 들어가니까 러시아군이 거기서 약간 후퇴를 합니다. 근데 이 커스트린 마을이 프리드리한테는 조금 감회가 새로운 마을이에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잖아요. 많이 맞았죠. 그때 한때 이 커스트린 마을 성에 프리드리가 감금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나 있는 조그만 창문 밖으로 이 커스트린 마을의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나 언제 나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사형당했던 그거는 아니죠? 네, 거기는 아닌데 우리가 모르게 감금을 많이 당했다. 고생 많이. 아버지가 여기저기 있다가 많이 아니 감금시켰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이렇게 벌 주는 게 맨날 때리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의 시간, 탑 같은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 우리가 동화 같은 데 보면 성의 탑에 갇혀 있는 그 공주나 이런 모습이 그때 당시에 흔한 유럽의 풍경이었군요. 커스트린 마을이 완전히 박살난 걸 보고서 프리드리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이센군이 좀 부글부글해요. 이거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리고 이때 이제 프리드리가 먼저 보냈던 도나 장군을 만나요. 네. 일로 와보라고 그래요. 너 일로 와. 너 왜 여기서 공격 안 해? 너 지금 공격당한 거 뻔히 보고서 왜 안 해? 그랬더니 정찰대를 보내보니까 러시아군이 의외로 많아서 대왕께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들 뭐 공격 안 하고 싶었으니까. 부하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참아요. 근데 이런 거 성격 많이 죽이셨네. 그러면서 이런 거 있죠. 속으로 봐라. 네, 그러셨겠죠. 네. 속마음은 진짜 그랬을 거야. 그래서 프리드리가 같이 나중에 이제 강을 건너서 러시아군하고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의외로 강을 무사히 건너요. 네. 이게 참 강을 무사히 건너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 프리드리는 강을 만날 때마다 무사히 건너요. 유럽에 의외로 하천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유럽 전쟁 보면은 전부 다 무슨 하천 근처에서 싸워요. 네. 전부 다. 근데 이제 러시아군은 프리드리가 분명히 강을 건널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 근처에다 코사크 기병대를 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정찰대를. 야, 오면은 빨리 와서 보고하라고. 근데 봤어요. 네. 프리드리군이 배하고 뭐 이렇게 교량해서 건너는 거 봤는데 이제 코사크가 야, 우리 보고를 하기 전에 옆에 마을 하나만 더 털고 우리가 보고를 하자. 그거였구나. 네. 털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됐죠. 그리고 보통의 예. 군대보다는 프리드리 군대가 훨씬 빠르죠. 예, 그래서 털고 나서 본대를 구해서 야, 지금 이제 프로이센 군대가 옵니다. 하자마자 눈앞에 지금 온거 아니에요? 도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봤습니다. 이미 저 도하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진영을 갖춰놔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확실히 프리드리가 그 기동은 확실하게 잡아놔가지고 그러니까 빠르죠. 어떤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강이 저 Y자로 갈라지는 강이라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정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멀리 가면 돼. 아무튼 프로이센 군대는 8월 23일 날 모두 도하에 성공해서 이제 러시아군을 추격을 합니다. 러시아군하고 맞닥뜨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 프리드리의 군대도 역시 프로이센 군도 좀 지친 상태였어요, 사실. 그러겠죠. 계속 네. 급히 왔고 네. 또 여기도 이때도 또 계속 이제 비도 안 오고 계속 떼약볕인데 흙먼지 또 날리고. 갔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군을 찾아서 가는 그 프로이센 군대에 대해서 한 중위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병사들은 행군 중에 그들의 빵을 먹으면서 서둘러야 했고 가다가 아무 웅덩이에서 갈증을 해소해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생해서 24일 날 오후에 오데르강의 지류인 이제 미에텔 하천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쪽에 보니까 이제 러시아군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미에텔 옆에는 또 숲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24일 날 도착을 했으니까 25일 날 우리가 공격을 전면적으로 개시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러시아군은 24일 날 프로이센 군대가 온 걸 잘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프리드리가 그 유명한 제분소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그 프리드리가.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2명의 임업 관리인을 이제 고용을 해요. 임업 관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산림 관리. 예, 숲 관리하는 네. 그래서 한 명은 기병을 안내하고 너네는 보병을 안내해라. 네. 이렇게 해서 아 나 이거 뭐 나 위험한데 그래서 네가 원하는 돈이 얼마냐. 그래서 저는 얼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돈의 3배를 주마. 그러니까 이 임업 관리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제가 여기서 안 하는데. 3살 때부터 뛰어놀았습니다. 다 합니다. 여기. 저만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가요. 그랬다 꼭 산통 깨지지. 그러니까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을 아는 것과 군대가 이동하는 길하고는 달라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잘 안 하는 거예요. 25일 날 아침에 이제 공격 이제 제분소에서 프리드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프리드리가 장군들한테 이런 말합니다. 축하한다 제군들. 우린 이미 전투에서 승리했다.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그건 뭐 근데 프리드리가 늘 가졌던 그렇죠, 항상. 자신감이니까요. 아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 아니고 네. 프리드리가 러시아군하고 싸울 때는 늘 강박증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랑 지금 싸우잖아요. 네.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러시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나중에 그 1차 대전 탄넨베르크 전투도 그런데 러시아는 찔끔찔끔 군대를 안 보내요. 네. 어차피 대병력이 오거든요. 엄청 부담이거든. 근데 얘들은 화려한 기동을 하며 싸우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 러시아는 빠져요. 이게 정말 무슨 암덩어리 떼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드리는 계속 러시아군하고 싸울 때는 한 번에 참사를 만들어서 얘들을 전대에 손 떼게 만들어야 된다. 오스트리아는 몇 번을 깨도 여기 또 주민 뽑아지면 러시아는 그렇게 못하거든. 네. 그러니까 러시아랑 싸울 때는 무조건 여기 사생결단이야. 그런데 장군 이게 리더십인데 오늘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뭐 여기서 지면 없어. 이거 몇 번이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군들한테 죽어도 물러서지 마. 그거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뭐 약속한다.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어야지. 저 아저씨-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네, 그걸 잘못 알아들었고 저 아저씨가 건방 떠네. 그럼 별 떼야지. 아 근데 사실 그 프리드리 휘하에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키스 장군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네네네. 말씀. 이 키스 장군이 프리드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키스 장군은 과거에 러시아군에서도 복무한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프리드리 대왕한테 러시아의 육군의 능력을 그렇게까지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더군다나 지금 부하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몇 장군들이 맞습니다. 러시아군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다 했냐면 프리드리는 그의 반대자들을 매우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건 경멸이 아니고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니들이 뭘 알아? 질 것 같냐? 근데 러시아군은 당시에 한 4만 3천 생각보다 좀 적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좀 적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가 보낼 때 세 방향으로 갈라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합류 못한 애들이 아직 좀 있었었고 프리드리는 이제 3만 6천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프로이센군이 이제 전진을 합니다. 러시아군을 향해서 전진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한 1km 떨어진 곳에 러시아군 보급마차들이 쭉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 찬스잖아요. 너무나도 찬스죠. 모든 장군들이 지금 저거 격파하면 러시아군 스스로 알아서 물러갈 겁니다라고 프리드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프리드리가 야 저거 놔둬라라고 해요. 왜요? 우리는 지금 프로이센의 모든 마을들이 받은 고통을 러시아군한테 돌려줘야 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아하. 그러니까 좀 대단히 의외의 말을 여기서 프리드리가 해요. 아니, 그러니- 어쩌면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좀 큰 한 방이 있어야지만 러시아가 정말 학을 띄고 전쟁을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요 보급을 끊어버리면 물론 전투에선 승산이 훨씬 더 있겠지만 지금 요것보다는 크게 가자 약간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네. 오스트리아군이 오고 있어요. 다운이. 오스트리아군이 네,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 부대가 프로이센의 이 내선 기동 작전에 대항하는 이쪽 반 프로이센군의 작전은 하나씩 가다가 지금 다 깨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서 만나자예요. 그러니까 프리드리는 더 빨리 움직여서 만나기 전에 깨자. 지금 모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쟁동산. 네. 그럼 저쪽에서부터 만나서 오면 되지. 보급로가 거덜나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류하러 오니까 먼저 가서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 보급마차를 깨도 그렇게 되면 지구전으로 가자는 건데 그렇죠. 지구전으로 가면 3배 이상의 병력한테 포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급마차를 다 털어버리면 어차피 러시아군은 거기서 주저앉을 겁니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5,000km 돌아가다가 굶어 죽느니 죽을 바에 여기서 싸우면서 다시 한번 약탈을 자행하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깜짝 놀란 러시아군이 조른도르프로에 가서 방어 진지를 쳤고 네. 네. 프리드리히는 좀 있으면 오스트리아군 옵니다. 이거 빨리 그러네. 결정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이렇게 생각해요. 양쪽에 우리가 하천을 끼고 있으면 네. 이 프로이센군이 하천 돌아서 또 이렇게 우회 기동 이걸 못할 거다. 아, 꺾어 들어오기. 그러니까 양쪽에 우리가 하천을 끼고 아하, 있습니다. 좋은 작전이네. 예. 러시아까지 소문 안 났어요? 아 이제 소문 다 났어. 프로이센 애들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한다는 상황 거. 봐서 오른쪽이나 네. 왼쪽으로 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천으로 막든지 언덕으로 그래. 막든지 막으면 이긴다. 그러니까 다운 장군이나 브라운 장군이 했던 그 전략을 러시아가 지금 배운 거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벤 그룬드라고 하는 하천하고 갈긴 그룬드라고 하는 하천 사이에 딱 자기 군대를 포진시켜요 러시아군이. 그래서 완전 이게 사실 밀집된 상태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죠. 배수의 진이야 이거. 왜냐하면 차칫 포병대가 좋은 위치에서 포사격을 갈기게 되면 아주 좋죠. 이게 큰일 나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 게 프로이센군의 우회기동. 우회기동 각계격파다. 나 이거는 싫어. 차라리. 왜냐하면 포 쏘면 그냥 가면 돼 우리 뒤로. 요술 마술 걔네들의 아, 그 마술. 반칙. 지형이 포격전을 하려면 한쪽이 높거나 네. 뭐 좀 이렇게 상대를 왜냐면 마주보고 그렇죠. 쏘니까 그렇죠. 그 한쪽이 높거나 그런 어떤 결정적 지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해도 거기 포대 구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결국 또 장기전인데 아. 오스트리아군은 지금 금방 올 것이고 텅비까지 와 있어요. 예. 어. 그런 지형을 이렇게 찾기도 힘들고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쓸어야죠. 아, 프리드리히한테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돌격밖에 안 남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른도프 마을을 배경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진을 쳤는데 여기 이제 특이하게 이제 물방울 모양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맙시다. 소라 모양, 물방울 모양 뭐. 어쨌든 한쪽 면은 두껍고 네, 한쪽 면은 좀 끝은 얇은. 뾰족한데. 네. 러시아군은 후방하고 측방에 강도 있었을 뿐더러 늪이나 저지대가 많았어요. 습지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선 프로이센군이 우회 기동을 못한다. 여기서. 정면으로만 들어오시면 예, 예. 좋다. 그럼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저기 남동쪽 뾰족한 부분은 습지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프로이센 군이 오기에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병력을 좀 줄여놔도 되겠다 해서 저 모양이 그렇죠.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이센군이 모습을 드러내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 되게 그때 프리드리히 대왕이 되게 흥겨웠나 봐요. 군악대의 음악에 맞춰서 또 그거 나왔군요. 흥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허. 흥얼거리면서 갔고 드디어 러시아군을 보니까 드디어 저건 내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러시아군은 이제 몇 번 코사크 기대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히텐드런 해봐라. 음. 제가 원래 코사크 기병대 하면 대단히 추격에 능하고 대단히 무서운 부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히텐드런 작전 잘 못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아니 아까 산적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 도망가는 애들하고 민간인 털 때 추적과 이거지. 지금 정규군이 오는데 치라고 약탈에 그러면. 특화돼 있는. 난잘 그래서 모르겠어. 2번인가 히트앤드런을 해봐요. 근데 거기서 많은 병력을 잃습니다. 코사크가. 그러면서 프리드리가 더 기분이 좋아졌죠. 여기서. 그러니까 약탈을 많이 하던 부대는 와 하고서는 기마 돌격을 했을 때 네. 등을 보이거나 주춤거리면은 돌격이 되는데 프로이센 군대가 거기서 이건 뭐야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전 7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이 이제 불안하니까 조른도르프 마을들에다가 불을 질러요. 시야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불을 질러요. 점점 자기네가 위태를 부질 것 같아. 근데 아마 당시 전쟁에서 겁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형 진지를 치고 있으면 잘 위축되거든요. 네. 근데 프로이센군이 정면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휘어 감고 빙 돌아서 거의 3분의 1 이렇게 감고 돌아요. 네. 그러니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서부 영화에서 볼 때 말 타고 막 돌면 인디안들이. 겁이 나면서도 뭔가 좀 경망스러워 보이는데 이거는 정말 착착착하는 유럽 최강의 보병대가 쫙 감고 돌면 무섭다. 게다가 우리 이전에 전투에서 보면 일렬로 오던 부대가 전투 대용으로 쫙 펼쳐지는데 이걸 눈앞에서 보는 러시아 군대는 마술이다 이거. 요술 마술. 요술 반칙. 요술 반칙. 타임. 근데 이제 프리드리가 와서 보니까 우회 기동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 어쩔 수 없잖아요. 없지. 우리 그냥 정면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부대를 출발시킵니다. 선두가 이제 만토펠 중장 휘하의
근위대였어요. 오자마자 바로 예, 공격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오. 8시부터 바로 오. 전투가 시작되는데 바로 전진시켜요.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바로 카니시 장군의 프로이센 좌익이 바로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이센군 좌익 전체가 다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까는 다음에 저 그 소라형의 제일 넓은 부분 가장 두꺼운 방이 그쪽으로 좌익이 집중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군대 우익은 그 혼쭐이 났었던 도나 장군이 있었는데 네. 도나 장군은 프리드리가 넌 일단 가만히 있어. 넌 일단 엎드려 그러고 있었어요. 꽁지에 있어. 예, 그래서 엎드리고 있었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이제 폰 비번슈타인 중장의 기병대가 이제 엄호를 하러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병대하고 평행을 이뤄서 또 저쪽에 프로이센군의 자랑 자이들리치의 기병대가 있었어요. 자이들리 씨. 예, 그래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프로이센군의 전방 포병대가 좀 접근을 해서 포를 쏘려고 했는데 아까 러시아군이 불을 질렀잖아요. 네. 시계가 안 좋아서 포를 못 쏘는 겁니다. 오, 러시아가 나름 작전이 예. 성공했네. 근데 이제 프로이센군은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요. 우리가 접근하는 걸 러시아군이 모를 테니까 우린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불이 싹 꺼지면 서프라이즈. 긍정적인 프리들이 노래 부르고 온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근데 사실 러시아군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프로이센군이 접근하고 있으니 모든 포병, 보병 사격 준비하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장하죠, 사실. 왜냐하면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계속해서. 발자국 소리가 계속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몇몇 러시아군 병사들이 여기서 달아나려고 했었어요. 겁먹으니까. 근데 그 몇 명을 처형해버립니다. 거기서 보고 바로, 있는 앞에서? 바로 처형을 해버려요. 바로 처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 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내가 사격 소리 명령을 내리면 그냥 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안 보여도 쏴라. 네. 놀랍게도 그 연기 속에서 40야드 앞에서 네. 40야드면 한 32m 정도 됩니다. 와, 진짜 코앞이네. 40야드 앞에서 프로이센군이 불쑥 튀어나와. 와, 모든 러시아군들이 뭐라 그럴까요? 등이 예. 쭉 빗어나오고. 당연하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 네. 그때 사격 개시가 나요. 근데 오히려 프리들이 입장에서 서프라이즈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거 맞으면은 프로이센도 이거 예. 타격할 것 같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러시아군의 일제 보병 사격이 시작됐고 네. 동시에 러시아군 포병이 뭘 쐈냐면 캐니스터탄이라는 거 있죠. 위에서 빵 터져서 쇠구슬이 확 나와. 그거. 그걸 같이 쐈어요. 우와. 그리고 오히려 그것 또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프로이센군한테 악몽이 시작돼요. 그렇죠. 연기 때문에 제대로 방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사격, 그러니까 연기가 많으니까 계속 밀고 들어갔거든요. 모든 부대가 다 밀고 갔는데 하필 그 중간에서 터져버렸어요. 무려 프로이센군 선두 부대의 30%가 사망합니다. 와. 그래서 이 프로이센군 선발대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두 부대를 따라가고 있던 이 카니츠 장군이 네.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카니츠 장군도 연기 때문에 방향을 파악을 못했어요. 어디선가 꽝꽝 소리 들리는데. 그래서 야 일단 우리 가자라고 해서 갔는데 하필 러시아군 중앙부로 갑니다. 이 부대가. 어떡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러시아군의 포격과 일제 사격을 뒤집었어요. 아이고. 카니츠의 후속 부대도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후퇴합니다. 이게 지금 프로이센 주력 부대 원투 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정의 근위원들을 갖다 집어넣는데 네. 얘네가 지금 완전히 전투불능 상태가 돼서 후퇴하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군은 만만히 볼 게 아니었네요. 너무 많이 봤어.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시대 전쟁은 정면 공격해가지고는 5대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엉망인 군대 빼놓으면. 네. 그리고 이게 공격은 측면으로 했지만 우리가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게 대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옆을 쳤다면 측면인데 네. 뺑 둘러싸고 있는 분 옆을 가나 이쪽으로 가나 정면 공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면상으로 보면 측면인데 가만히 보면 정면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기기 힘들거나 그렇죠. 이겨도 희생이 안 날 수가 없는 전투예요. 이미 초전에서 승리는 러시아군한테 넘어간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장면을 프리드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네. 완전 이거 박살이 나서 지금 애들이 후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때 프리드리하고 모리츠 왕자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아날트 데스하고 그 모리츠 왕자하고. 모리츠 왕자한테 기병 3개 드라군 연대를 주고서 지원을 하라. 그다음에 뒤에 또 기병이 아까 폰 비번슈타인의 기병이 따라가고 있었죠. 그 기병도 같이 가서 지원을 하라고 해요. 그다음에 자일들리츠한테도 그 전령을 보내서 즉시 프로이센군의 좌익을 지원을 하라고 해요. 프로이센의 전기병이 예. 다 달려가네요. 자, 근데
그 프리드리 대왕이 봤을 때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선두 부대가 너무 공포에 빠져서 후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직접 갑니다. 자기가 직접 소수의 부대를 데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연대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 연대기를 자기가 탁 들어요. 오. 그래서 후퇴한 병사들한테 외칩니다. 정지, 이제부터 나 따라와. 아. 여기서 버텨야 된다. 그래서 연대기를 앞에 들고 이건 자칫하면 이 사람이 총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연대기를 꿋꿋이 들고 프리드리가 맨 앞장서요. 그러면서 프리드리 구스타프 소문 들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분이 그렇게 하면 그분은 안 죽고 딴 병사가 대신 총 맞아줘요. 왜냐하면 앞에 쫙 쌓여요. 다 그렇게 해. 이렇게 들고 있기는 하지만 카메라가 나를 비출 땐 혼자인 것 같지만 여기에 병사들이 뺑 둘르고. 근데 믿는 만약에 구석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런 짓 안 하는 애면 죽어도 싼 거지. 이미 그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서 간 거예요? 아니에요. 후퇴를? 후퇴하는 거에 패닉에 빠진 병사들을 수습하는 거예요. 네. 근데 러시아군이 이게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쫓아가는구나. 예, 전 러시아 기병대가 추격을 합니다. 아! 다음 이야기. 강력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결국 후퇴하는 프로이센군. 설상가상 오스트리아군의 합류로 프리드리히의 근심은 갈수록 깊어지는데 프리드리히의 위기. 프리드리히의 군대가 이제 슐레지안하고 연결할 거다. 네. 저 연결 고리를 우리가 끊으면 어느 정도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을 했죠. 다 오늘 끝까지 정말. 한마디로 오스트리아군이 프로이센군을 불러낸 거죠. 들어와. 어떻게 보면 프로이센이 바라던 상황인데 저렇게 오는 바람에 프리드리가 하루에 20마일 강행군을 해서 작전으로 왔어요. 자기의 모든 군대를 5개로 나눠서 프로이센 군대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리드리가 있는 막사까지 총알이 날라옵니다. 와. 이렇게 악전고투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심장이 관통돼서 죽습니다. 키스가 죽어요. 그리고 이 키스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프리드리의 귀에 들어가요.